5월이 다가도록 작약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키 큰 나무들이 물러서는 양지에서 작약꽃은 피면서 동시에 졌고 지면서 또 피었다. 검은색만이 흰색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검은 수채 물감을 풀어서 검은색이 사위는 자리에 흰색을 드러내는 것은 흰색 물감을 풀어서 새카만 꽃잎을 그리는 일과 같았다. 이 세상의 꽃들 중에서 새카만 꽃이 있냐고 안 실장에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했다. 안 실장이 모른다고 해서 새카만 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흰색이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붙인 이름만 있는 성 싶었다. 흰 꽃이 저 자신의 흰색을 알고 있는 것이냐고 안 실장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꽃은 제 색깔을 모를 것이고 꽃이 제 색깔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안 실장은 알지 못할 것이었다. 검은색을 이끌고 흰색으로 가는 어느 여정에서 내가 작약꽃잎 색깔의 언저리에 닿을 수는 있을 테지만 기름진 꽃잎이 열리면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 동시성, 말하자면 절정 안에 이미 추락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주당기는 무게의 균형과 그 운동태의 긴장을 대생으로 표현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지를 머뭇거리는 동안에 5월은 거의 다 지나갔고 숲은 푸르고 깊었다. 5월의 숲은 강성했다. 숲의 어린 날들은 길지 않았다. 나무들은 바빠서 실록의 풋기를 빠르게 벗어났다. 잎이 우거지면 숲의 음영은 깊었다. 밝음과 어둠이 섞여서 푸른 그늘이 바람에 흔들렸고 나무들 사이로 맑은 시야가 열렸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 스며서 그림자가 오히려 빛을 드러냈고 어두욱한 시야 안에서 먼 나무와 풀들의 모습이 가깝고 선명했다. 숲에서는 빛이 허술한 자리에서 먼 쪽의 깊이가 들여다보였다. 5월의 자등령의 능선은 흔들려 보였다. 낮에는 산맥이 뿜어내는 열기가 능선 위쪽 허공에 모여서 바람에 밀려다녔다. 그 열기 속에서 자등령에 잇달린 봉우리들은 윤곽이 부러졌다. 습기가 빠져서 공기가 가벼운 저녁 무렵에는 겹쳐진 봉우리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둠에 녹았다. 시간이 숲에 내려앉고 떠나면서 새로운 시간을 불러들여서 숲은 늘 서늘했는데 그 이어지고 겹쳐지는 모습이 5월 숲속의 해질 무렵에는 환히 들여다보였다. 날이 저물면 고지의 참호와 남방 한계선 안쪽 매복진지로 올라가는 병사들이 수목원 외곽 담장을 돌아서 자등령 쪽으로 행군해 갔다. 중대본부를 떠날 때 병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고함을 합창으로 내질렀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는 수목원 청사 마당에까지 들렸다. 고함 소리는 짧게 끝났고 수목원 담장을 지날 때 병사들의 대열은 고요했다. 인솔자의 수신호와 깃발 신호만으로도 병사들은 동작을 바꾸었고 풀숲을 스치는 발소리뿐이었다. 긴 뱀이 이동하는 듯한 무언의 대열이었다. 중화기를 메거나 탄약통을 든 병사들은 어두워지는 산길을 따라서 고지로 올라갔고 산맥은 캄캄했다. 병사들은 날이 저물면 소굴로 돌아오고 추워지면 고지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의 생태와 정반대로 이동했다. 수목원 청사 마당에서 퇴근 버스를 기다리는 저녁 무렵에 능선 쪽으로 야간 경계를 나가는 병사의 대열을 바라보면서 나는 때때로 통문소대장 김민수 중위를 생각했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었다. 철모에 얼굴이 짓눌려 있었다. 권총을 차고 방탄조끼 앞섭에 열쇠고리와 대검과 망원경을 매달고 있었지만 그의 총에 맞아야 할 적을 나는 상정할 수 없었다. 나는 상정할 수 없었지만 그는 세상의 무게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수목원에 온 첫날 눈길에서 그의 지프를 탔을 때 그의 몸에서는 쇠붙이의 날냄새가 났고 불완전 연소된 디젤의 그을음 냄새가 났었다. 3월 하순부터 김중희는 민통선 초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에 수목원 통근버스가 민통선 초소를 지날 때 그의 부하 병사들이 버스를 향해 통과 신호를 보냈다. 4월 초에 김중희는 사단 사령부의 공문을 들고 수목원 행정실에 나타났다. 나는 행정실에 작업 재료를 받으러 갔다가 김중희를 만났다. 내가 행정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봉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보냈다. 나는 멋쩍어서 그의 경례에 답례하지 못했다. 그는 경비중대를 떠나서 사단 참목으로 전출되었다. 포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니 폭발음에 놀라지 말라는 사단장의 당부와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달라는 공문을 김중희는 행정실에 전했다. 앞섭해 망원경과 대검을 매달지는 않았지만 그는 방탄조끼 차림이었다. 문서 행랑을 옆에 낀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거수경례를 보내고 행정실을 떠났다. 그의 경례는 천진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문서로 전한 대로 대포를 쏘는 폭발음이 들려도 놀라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자기야 꽃 앞에서 내가 연필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5월 말에 김민수 중위는 다시 수목원에 나타났다. 김중희가 오기 며칠 전에 사단장이 수목원장 앞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단은 국방부와 함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전개해서 많은 유골을 수습했는데 풍화된 유골의 내부 구조를 극사실화로 그려서 기록 보존하려면 수목원 세밀화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유골의 극사실화는 2점 정도면 족하고 사단은 세밀화가에게 작업과 관찰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사단장은 공문에서 말했다. 50년 동안 사냐에 방치된 전사자들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넋을 기려서 후세에 전하려는 군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문구가 공문의 말미에 붙어 있었다. 사단장의 공문은 안요한 실장을 경유해서 나에게 왔다. 사단의 요청을 수락하느냐 마느냐는 결제사항이 아니고 화가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수목원장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안 실장은 말했다. 공문이 도착하고 나서 며칠 후에 김민수 중위가 수목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임무는 사단장의 뜻을 설명하고 나의 동의를 받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전화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 나는 여러 해살이 풀들을 모아놓은 단지에서 꽃잎이 막 벌어진 작약을 대생하고 있었다. 김중희는 수목원 직원들에게 내 작업 현장을 물어서 찾아왔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다가오던 걸음을 멈추고 거수경례를 보냈다. 나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철모와 방탄조끼를 걷어내고 나무를 그리듯이 김민수를 그린다면 아마 잎이 나오기 전에 겨울 사장나무와 같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 쌓인 원시림의 대수해에서 하얀 껍질로 겨울을 나는 자작나무. 근거 없는 생각이겠지만 확실하고 또 절박한 느낌이었다. 김민수를 그린다면 작약을 그리는 일보다 쉽고 자신 있게 붓에 힘을 주어서 그려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키가 크시군요. 날이 더워져서 군복이 무겁겠네요. 같이 싱겁고 무내용한 말이 나올 듯 했으나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를 그리고 싶은 충동을 키가 크시군요 라는 말 이외에는 전할 수가 없을성 싶었다. 미리 전화를 했으면 서로 편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철모를 벗으면서 거절당할까 봐서요 라고 대답했다. 늪가의 작은 정자에서 김중희는 유해 발굴 작업과 뼈를 그리는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4월 초에 김중희는 전사자 유해 발굴단으로 전출되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정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었다. 육군본부 기념사업단이 기획하고 현지의 사단이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육본에서 파견된 소대 규모의 병력과 현지 사단에서 차출된 2개 소대 병력을 중령이 지휘했다. 중령은 사관학교에서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강의한 교관 경력자였는데 능선의 굴곡과
도로의 진행 방향을 전쟁 당시의 전투 기록과 대조해서 50년 전 격전의 현장을 집어내는 감시관이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산악 적응 훈련이 잘 된 수색대원들이었다. 발굴단은 자등령의 동서능선을 따라서 구축되었던 50년 전의 참호와 교통호, 기관총 진지를 찾아내서 그 땅 밑을 뒤졌다. 시화평 고원은 자등령의 산세가 수그러드는 남동쪽 강안을 따라 펼쳐졌다. 강은 함경남도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해서 북방 한계선을 건너왔는데 그 양안은 평탄한 고원지대였다. 300만 년 전에 이 고원은 거대한 습지대였는데 홍적세 초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솟구친 용암이 습지를 메우고 지상의 기복을 덮었다. 용암은 넓게 흘러서 먼 북쪽의 산맥들을 압박했다. 화산 폭발 이전의 수계는 끊어졌고 골짜기로 몰린 물은 땅으로 스몄다. 눈비가 내리고 구름이 흐르는 수천 년이 지났다. 거기서 새로운 강이 태어나 현무암 대지의 균열을 따라 고원을 굽이쳤는데 지금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는 강이 그 강이다. 강은 깎아세운 수직단의 협곡을 이루며 반도를 가로질러 동해로 나아갔다. 고원의 남쪽에 100m 미만의 작은 봉우리 서너 개가 솟아 있었다. 봉우리들은 짐에게 계통이 없이 돌출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 봉우리들은 홍적세 초기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산하를 덮을 때 내물을 모면한 산의 꼭대기 부분이었다. 봉우리들은 이름이 없는 무명고지였는데 군부대에서는 높이에 따라 73고지, 65고지로 불렀다. 자등령 마루에서 내려다보면 그 봉우리들은 희미한 전무덩 같은 흙무더기에 불과했다. 외국 군대들은 그 봉우리를 브레지어 고지 또는 아이스크림 고지라고 불렀다. 그 봉우리들만이 돌출부였고 시화평 고원에는 눈에 걸리는 것이 없어서 시선의 끝이 거두어지지 않았다. 좌청룡 우백호가 없고 진산과 안산이 없어서 시화평 고원에서는 풍수를 말할 수 없었고 시선의 거점은 그 봉우리들 뿐이었다. 50년 전에 그 작은 봉우리에서 쌍방의 사단 병력이 전멸하는 격전이 벌어졌다. 봉우리는 비록 낮았지만 고원의 중앙부를 내려다보는 감제 고지였다. 봉우리 꼭대기에 사정거리가 긴 직사화기를 들어앉히면 고원을 종단하는 간선도로와 강의 도하 거점을 제압할 수 있었다. 봉우리 몇 개를 차지하는 쪽이 고원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고 봉우리를 빼앗기면 평지에서는 숨거나 기댈 곳이 없었다. 전쟁 첫 해의 9월 말에 쌍방은 고원의 외곽 거점에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켰고 10월 초부터 고지를 향해 진격했다. 쌍방 모두가 작전 명령은 돌격 앞으로 한마디가 전부였다. 고지를 장악한 인민군 1개 중대를 국군 1개 연대가 공격했다. 방어 쪽은 벙커와 참호에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공격 쪽의 인명 손실이 훨씬 더 많았다. 국군이 고지를 탈환했을 때 연대 병력은 중대로 줄어들었고 인민군 연대가 다시 고지의 국군 중대를 공격했다. 백병전으로 뒤엉킨 능선에 포탄이 떨어져서 피하에 구별 없이 쓰러졌고 대인주례를 밟은 돌격조들의 몸뚱이가 공중으로 치솟아서 분해되었다. 전투는 47일간 계속되었다. 21일째부터 신병들이 투입되었는데 7일 이상 살아있으면 고참병이 되었다. 시화평 전투는 쌍방이 모두 손실을 돌보지 않고 죽음으로써 삶을 제거하고 죽임으로써 죽음을 갚는 무한 소모전이었는데 그 전략적 득실 관계는 지금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유해발굴단장 강중령은 전사에 썼다. 작고 아담한 봉우리들이었다. 50년 동안 그 봉우리에는 수색대도 군견도 얼씬거리지 않았고 산이 메마른 겨울날 먼 폭발음 소리에 놀란 자등령 쪽 초병이 망원경을 들이대면 그 봉우리 아래서 지뢰를 밟은 노루나 멧돼지가 쓰러져 있었다. 폭격으로 민둥산이 되었던 봉우리들은 다시 기름진 녹음으로 덮였고 300만 년 전 홍적세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산짐승들이 목을 죽였다. 유해발굴단은 자등령 서쪽 능선에서부터 시화평 고원의 봉우리 일대에서 옛 싸움의 흔적을 뒤졌다. 발굴단장 강중령은
옛 전투 기록과 작전 지도를 현지의 지형지물과 대조하면서 산속으로 나아갔고 50년 전 전투에 참가했던 노인들이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현장에 나와 기억을 더듬었다. 작업 대상 지점이 결정되면 지뢰 탐지반과 군견들이 선두에서 길을 열었고 발굴단 장교가 병사들을 인솔해서 뒤를 따랐다. 시화평 고원은 비무장지대의 안쪽으로 북한군 초병의 관찰 대상 지역이었다. 발굴단이 작업을 하는 동안 수색대대 무장병들이 사주 경계했고 근처의 지피는 화력 대기했다. 발굴단의 병력은 2계조로 나누어 교대 작업했다. 발굴단은 현장에서 수경하지 못하고 일몰 전에 중대본부로 철수했고 다음 날은 교대조가 투입되었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초순 이전에 1차 작업 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일정이 바쁘다고 김민수 중위는 말했다. 제대 말년이 소위 임관 때보다 더 힘들어지네요. 전초를 3번이나 갔으니. 김민수 중위가 늪쪽으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말했다. 놀란 오리들이 날아올랐다. 그의 말이 불평을 투덜거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나를 찾아온 임무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사단의 작업 요청에 대한 나의 동의를 그런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을 암시하는 듯 하면서 늪으로 돌을 던져 오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이었다. 말더듬이 청소년 같았다. 그가 벗어놓은 철모에 잠자리가 내려앉았다. 잠자리가 철모에 그려진 중위 계급장을 앞발로 쓰다듬었다. 다이아몬드 2개가 단출해 보였다. 중위는 젊은 계급이고 가벼운 계급장이었다. 그의 중위 계급장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제대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또 늪 안쪽으로 돌을 던져서 오리를 날렸다. 먼저보다 더 큰 돌을 더 멀리 던졌다. 매장한 유해가 아니거든요. 야산에 버려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낙엽만 걷어내도 뼈가 나와요. 두개골, 정강이뼈, 팔뼈 다 나옵니다. 참호 속에서도 나오고 평지에서도 나오죠. 그가 또 돌을 던졌다. 수면이 부서지고 물풀들이 흔들렸다. 군화 뒤축도 나오고 군분표도 나오고 수통, 칫솔, 숟가락, 소총 놀이쇠, 빵꾸난 철모, 대검, 틀니 다 나옵니다. 그는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돌을 한 번씩 던졌다. 이쪽 거 저쪽 거 다 나옵니다. 박물관이죠. 유엔 박물관. 김중희가 자꾸 늪으로 돌을 던져서였을까? 뼈를 그려달라는 사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을 듯 싶었다. 그의 투석은 관역이 없는 돌팔매질이었다. 그런데 왜 뼈를 그리자는 거죠? 기록입니다. 느낌을 기록해서 보관하자는 거죠. 사진으로 해보시지 그랬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오래 삭은 뼈의 내부 구조의 느낌이 사진에 담기질 않았어요. 그게 인간의 뼈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아마 연필로 그리셔야 될 겁니다. 그는 어느새 내가 작업을 수락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2달여의 작업에서 발굴한 유해와 소지품들, 그리고 종전 직후인 50년 전에 수습한 전사자들의 유류품들은 사단 사령부 안에 보존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내가 날짜를 정해주면 보존실의 유해와 유류품들을 보여주고 시화평 고원의 발굴 작업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돌아갈 때 김중희는 나에게 거수경례를 보냈다. 그의 돌팔매질 때문이었을까? 뼈들의 줄토를 말하는 그의 투덜거림 때문이었을까? 그의 중위계급장, 마른 목골 2개의 가벼움 때문이었을까? 그가 돌아갔을 때 나는 수락 여부를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사단의 작업 제안에 동의한 꼴이 되어 있었다.